2020년 우리 벤처업계는 물론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한 해입니다. 올 한 해의 성과가 어떻게 나느냐, 또 올 한 해 무슨 일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선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매우 중요한 한 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지난 한 해는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그런 한 해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11번째 유니콘이 만들어졌던 해고, 제가 장관에 취임했을 때 6개가 있었는데 무려 8개월 사이에 5개가 늘어났으니까 유니콘 기업 숫자의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그리고 최초의 규제제 특구를 만들어서 지금 이곳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제2 벤처붐의 어떤 그 뒷받침을 하는 곳으로서 자리매김 이제 올해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요, 1920년대에는 다 저렇게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2020년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변화의 가장 앞에 서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작년보다 약 3조 원 이상이 늘어나서 13조 4천억 원이고요. 그 예산의 대부분이 스마트화에 쓰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저희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이 스마트라는 말은요, 그냥 제가 한번 이것을 조금 그냥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뭐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어떤 보편적인 단어 이외에도 1960년대에 이미 셀턴이라는 사람이 Magical Automatic Retrieval of Text라는 이런 단어의 약자로서 SMART, 정말 기적적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기능을 가진 뭐 이런 것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벤처업계도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후에 Self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Technology라는 말의 준말로도 SMART, 이 말이 스마트가 쓰이고 있으니까 이 말을 통째적으로 잘 곱씹어 보면 여기에 스마트 대한민국의 전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1, 2차 산업혁명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3,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그리고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것이 바로 중소벤처업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들은 알아서 이제 다 전략을 세워서 하는데, 이 중소벤처업계를 어떻게 디지털화를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국가로서 가지고 와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이 펼쳤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의 이것을 연결을 해서 스마트 상점화하는 일에 어떤 기반을 깔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끌고 갈 스마트 서비스 시대에 대한 기반을 까는 일들, 이런 것들을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적으로 펼쳤고, 또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인데요. 이 스마트 공장을 그동안에는 주로 보급 위주로 가져갔다면 2020년부터는 업그레이드하고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작업,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데이터 센터를 올해부터 이제 론칭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어떤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힘을 만들고, 그리고 이 연결한 힘을 2020년에는 디지털 경제로의 관점의 이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4차 산업혁명
상황 속에서 디지털 경제의 대전환에 가장 중요한 것이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이 중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5G 시대가 개막이 됐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브랜드화됐고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5G를 44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5G 네트워크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만 해도요. 시골의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4G도 제대로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2011년 말에 19년 작년 11월 말에 그 세드리고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을 만났을 때 저희하고 나눈 어떤 얘기 중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그 뭔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AI는 프랑스가 앞서 있는데 당신네 나라 코리아는 네트워크에 앞서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깔려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당신네는 AI를 우리 거를 가져가서 접목시키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AI 엔지니어링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엔지니어링 파워를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5G로 연결시키는 어떤 속도 전쟁에서 한국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고 그리고 한국을 요즘 다시 투자할까 스타트업을 들여다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이유다라는 그런 설명 그것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이 5G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AI로 어떻게 빨리 접목시키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데이터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데이터가 굉장히 양질이다.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 세계에서 생산 5위 국가인데 이 양질이라는 의미가 저는 또 한때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백내장이 얼마나 오는지 언제 올 것인지 하는 이런 그 눈을 예측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이 분당의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데이터를 모았더라고요. 근데 그 데이터가 해외에 나가서 IBM이 갖고 있는 왓슨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력이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한국은 하루에 의사 선생님이 100명의 환자를 보는데 미국은 하루에 한 10명, 20명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냥 집약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런 이것이 또 하나의 강점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 참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때때로 우리는 복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올해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AI로 접목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래서 스마트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3가지 분야 스마트 공장,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공장 그리고 벤처와 스타트업이 이끌어갈 스마트 서비스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상점 이렇게 3가지 부류로 저희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은 그동안에 이제 보급 사업 중에 약 한 12,000개 정도가 보급이 됐는데요. 2022년까지 지금 3만 개를 보급할 그런 계획인데 이 스마트 공장의 보급은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냐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이것이 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형 스마트 공장, 포스코형 스마트 공장, LG형 스마트 공장 이렇게 해서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거나 완성된 스마트 공장을 둘러보고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보급이 됐고요. 올해 2020년부터는 이 보급된 스마트 공장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제조 데이터 센터로 잘못 눌렀습니다. 네, 제조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시켜서 이 제조 데이터 센터에서 앞으로 AI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제 이것을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 계획이 아마도 상반기 중에는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마트 서비스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것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정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데이터를 활용한 상권 분석, 예를 들면 상권 분석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여러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을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좀 국가적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디에 들어가서 뭐를 찾아보고 내가 여기에 어떤 치킨집을 세웠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또 물류 쪽의 어떤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올해 시작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상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스마트 스캐너, 자기 발 사이즈를 어디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스마트 오더의 이런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도와드리는 지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준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스마트화를 통해서 세계 최강의 DNA 코리아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의 경쟁력, 글로벌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을 강화할 생각으로 있는데요. 제품의 경쟁력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브랜드 K 정책이 올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K는 현재 39개 제품을 1차로 2019년도에 뽑아서 몇 군데 론칭을 시켜봤는데 특히 화장품 분야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는 굉장히 지금 현재 반응이 좋고요. 이 브랜드 K로 지정이 돼서 수출이 한 20배 늘은 회사도 있고 해서 올 3월달 중으로 브랜드 K를 약 100개 정도 더 국민 심사단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해외에 지금 론칭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소부장 강소기업 100 이것이 작년에 5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5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 6월 달쯤에 한번 2차로 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이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이 되면 5년간 약 18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기분 좋은 일은요. 이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신 55개의 그 회사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첫 마디가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제 장가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 강소기업 100 브랜드를 명함에다가 새겨서 다니시면서 해외에 나갔을 때 특히 30번 이야기해야 될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부장 강소기업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1억 원을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그 기업이 성공하면 10배, 그러니까 10억 원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후배 벤처 스타트업들 아니면 강소기업들을 계속 키워내는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여기 다 동의하시냐고 그랬더니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제일 관심 가져야 되는 분야가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100을 선정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스타트업 100을 선정을 하면 이것도 강소기업 100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100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면서 같이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좀 도와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 특구 얼마 전에 1월 9일 날 포항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GS건설이 그 배터리 그 사업에 1,000억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자유 특구를 작년에 14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올해 3차 지정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규제 자유 특구로 이미 이사한 기업들이 5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OECD에서 이 규제 자유 특구와 관련된 이 제도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OECD에 자료를 좀 달라고, 특히 그 사무총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영문 자료를 제출을 지금 1월 중으로 할 생각인데요. 이 OECD가 가장 주목하는 규제 자유 특구는 부산의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나라하고도 좀 이걸 좀 쉐어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역시 저희의 이제 주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생 협력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연결해 드리느냐. 그래서 자상한 기업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이 벤처 쪽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작년에 포스코라든가 뭐 시중은행들이 이 자상한 기업으로 함께하면서 이 벤처 쪽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렸죠. 그리고 대한상의와 함께하고 있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들의 대표님들이 이 회사 이름으로 대한상의 플랫폼에 가입을 하시면 이곳에서 크게는 30%까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또 이곳에 뭐 예를 들면 병원 예약이라든가 각종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삽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자발적 상생 협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20년에도 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분은 온라인 판매 부분을 저희가 정부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릴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여기 좀 미스 프린트가 있는데요. 같이 삽시다 플랫폼입니다.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 이곳에 이제 소상공인 제품들을 가입을 시켜서, 이곳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없고요. 또 같이 삽시다 TV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올해 좀 더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글로벌로 나가실 수 있도록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특히 벤처 부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걸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요. 2019년에는 벤처 쪽 예산이 약 9천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1조 6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이제 모태펀드입니다. 이 모태펀드는 2019년에 2,400억 원이었는데 올해 8천억 정도, 8천억까지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 모태펀드와 관련된 우리 이영민 대표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잘 얼굴 비춰주세요. 또 기술보증기금의 경우에는 2019년에 630억 원이었는데 올해 1,700억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으로 4조 원 정도의 신규 보증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자금을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정윤모 이사장님, 네, 인사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도 작년에 27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개 더 합니다. 그래서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보증, 이것도 정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데 역시 정윤모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또 K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사업, 이것이 이제 새로 신설되는 그 정책입니다. 이 K 유니콘 후보 기업 육성 사업은 K 유니콘 후보 기업을 약 200개 정도까지 선정을 해서 이 K 유니콘 그 후보 기업들이 신시장 개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자금이라든가 특례 보증하고의 연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생각으로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차정훈 실장이 이제 맡아서 하실 겁니다. 인사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예산 가운데 또 관심 가지셔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 바이오 헬스, 그리고 AI 분야의
450억 원의 혁신 창업 패키지 사업, 이것이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펀드라든가 정책 자금이나 보증까지 연계 지원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 이 450억 원의 이 자금을 어떤 기업에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강소기업 100처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투명한 선정 과정을 거칠 것인가, 이것을 지금 현재 입안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우리 그 최정훈 실장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 청와대에서 같이 교류하고 있는 우리 석정훈 중소벤처기업 비서관님 함께 자리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CES라든가 또 올해 이제 연말에 컴업 행사라든가 이런 창업 진흥과 관련된 부분, 우리 창진원의 원장님 또 수고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산을 2020년도 예산을 벤처 쪽으로 많이 확장을 시켰는데, 이 벤처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며칠 전에 다행스럽게도 이 벤처 투자 촉진법이 통과가 돼서요. 이 벤처 투자 촉진법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제 초기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 스케일업 문제라든가 또 펀드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라든가 또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정성인 회장님 또 우리 안건준 회장님 우리 박미경 회장님 등등 또 우리 아니요 그 뒤에 김정태 회장님 등등과 이제 잘 논의를 해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코스닥 협회 회장님 오늘 오셨는데 1차 벤처 붐 때는 그때 제가 기자였었는데 너도 나도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정말 그 벤처 붐의 어떤 뭐랄까 좀 버블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이것이 간접적으로 다시 또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요즘 스타트업들은 이 코스닥 상장하는 거를 왠지 조금 옛날보다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코스닥 회장님하고 이 문제를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긴한 얘기는 못 나눴는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벤처 업계가 정말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앞으로 10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s sing. 이게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PT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PT 장면에 이분이 강조하시는 것, 결국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그 속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것, 그것이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리고 애플의 DNA는 뭐 거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장 속에서 뭔가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속에서 제가 이 스티브 잡스 이 동영상 한번 같이 들어봤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보여드린 동영상은 저희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마켓 같이 삽시다를 신촌에서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